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제 결혼 생활은 평온했어요. 큰 갈등도 없었고 서로의 생활을 존중하면서 잘 지냈죠. 그러던 어느 날 제 여동생이 결혼을 하며 제 인생의 먹구름이 찾아왔습니다. 제부는 꽤 멀끔하게 생긴 사람이었어요. 직업도 좋았고요. 변호사였거든요. 그래서 친정 부모님이 제부를 무척이나 반겼습니다. 남편이 제부를 처음 만난 날 웃으며 악수를 청하더군요. 그때 저는 느낄 수 있었어요. 남편이 제부와 악수를 나누던 그 순간 남편의 눈빛에서 어쩐지 싸늘한 뭔가가 스쳐 지나갔다는 걸요. 반갑네요. 앞으로 잘 부탁드릴게요. 형님, 저야말로 잘 부탁드립니다. 남편이 말은 웃으며 했지만 입가의 그 미세한 떨림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게 전형적인 남편이 화가 났을 때 하는 표정이었어요. 이땐 몰랐죠. 저 사람이 왜 그렇게 화가 났는지를요. 한 번은 친정 식구들이 모두 모였을 때입니다. 동생이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죠. 저와 동생은 엄마를 도와 주방에서 저녁밥을 차리고 있었어요. 아빠는 안방에서 바둑 관련 TV를 보고 계셨고요. 남편과 제부만이 거실에 있었습니다. 변호사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무슨 사건 맡아요? 이혼 같은 거? 아니요. 주로 폭력 사건을 많이 맡습니다. 형사 쪽이라. 폭력. 사람 패고 뭐 그런 놈들 편드는 거? 편이라기보다 법적 절차에 따라. 근데 그게 웃기잖아요. 사람을 쳐 때린 놈을 왜 감싸? 그게 사람이 할 일인가? 청이는 무슨? 죄를 지었더라도 그 사람에게도 변론 받을 권리는 있죠. 그딴 거 변호해주고 돈 받으면 그게 뭐 떳떳한 일인가? 내가 보기엔 그냥 돈만 밝히는 거지. 법? 그딴 건 양심 팔아먹는 소리 아닌가요? 당신 그만해. 제부 무안하시게 왜 그래? 할 일 없으면 밥 차리는 거 와서 도와. 그냥 친해지려고 대화하는 거야. 친해지려고 대화는 그냥 시비 거는 것 같은데? 괜찮아요, 처형. 형님, 저는 제 직업에 떳떳합니다. 모든 사람은 법의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고 저는 그걸 돕는 일을 하고요. 그래? 그럼 사람 패서 경찰서 간 놈들도 사정이 있었어요 하면 다 감싸주고? 세상 웃기네 진짜. 그래서 그런 놈들 풀려나서 또 사람 패지. 저는 법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럼 뭐하러 변호사가 판단을 해? 요즘 AI 똑똑하다던데 그냥 걔들한테 맡기는 게 더 맞지 않나? 당신 그만하지. 제부, 신경 쓰지 마시고 여기 앉으세요. 식사 준비 다 됐어요. 순간 분위기가 싸해졌어요. 뒤늦게 상황을 알게 된 동생도 기분 나빠했고요. 문제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남편은 정말 이상하게도 제부를 싫어했어요. 아니, 혐오했다고 표현하는 게 옳겠네요. 그땐 몰랐어요. 남편의 이런 행동의 이유를요. 정말 충격적인 비밀이 있다는 것도 저는 눈치채지 못했죠. 여동생 부부는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첫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사실 아이는 결혼 전에 이미 생겼던 아기였어요. 속도 위반 결혼이었거든요. 아이 출산 소식을 들은 날 저는 괜히 마음이 울컥했죠. 여동생이 이제 엄마가 되었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감동도 잠시 남편이 던진 말 한마디에 또 팍 열이 받았습니다. 처제, 대단하신 변호사 잡으려고 일부러 임신 공격한 거 아니야? 뭐? 뭔 공격? 그렇잖아. 갑자기 웬 임신을 했다면서 결혼을 하니 의심이 안 돼? 당신 평소에 처제가 동서랑 연애하는 것도 몰랐잖아. 안 그래?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뭔데?
하고 싶은 말이 뭐가 있어. 그냥 처제가 야 같다 이거지. 하긴 별 볼 일 없는 직장 다니는 남자 만나는 것보다 변호사가 괜찮긴 하지. 아닌가? 요즘 변호사 별거 없잖아. 널리고 널린 게 변호사인데 대형 로펌 변호사도 아니고 고르고 골라 결혼할 거면 뭐 은행원이나 5급쯤 되는 공무원 만나지. 요즘 변호사 재미없는데, 그치? 내 동생 제부 오래 만났어. 임신 전부터 결혼 이야기도 서로 오갔었고. 연애를 했냐고? 했었어. 당신이 몰랐던 거지. 그리고 뭐? 임신 공격? 그게 당신 처제한테 할 소리니? 어디 가서 그딴 소리 입에 담지 마. 당신 싸구려 티나는 말투니까. 참, 가재는 개편이라더니 뭐 팔이 안으로 굽는 거냐? 분위기는 싸늘해졌죠. 저는 조용히 남편을 노려보다가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며칠이 지나고도 남편의 그런 태도는 계속되었죠. 제부가 아기를 안고 있는 사진을 가족 톡방에 올리자 남편은 또다시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요. 요즘은 기본으로 친자 검사를 한다던데. 봐, 애가 동서를 하나도 안 닮았네. 그 말을 듣는데 정말 황당해서 화도 안 나더라고요. 참다 못해 저는 소리치며 말했어요. 시어머니한테도 친자검사 해보자고 말해야겠다. 뭐? 우리 엄마가 여기서 왜 나와? 당신 집에 당신같이 막대 먹은 인간이 없으니까. 산부인과에서 애가 뒤바뀐 건지 한번 해보자 이거야. 왜? 요즘엔 기본적으로 다 한다며? 결국 저희는 그 일로 크게 다투었습니다. 저도 참다 참은 감정이 터져서 나온 거였어요. 남편은 이유 없이 제부를 적대시했습니다. 처음 본 그날부터요. 저는 그런 남편의 태도가 전혀 절대 이해가 되지 않았죠. 정말 제 남편이지만 제부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또라이 같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좀 크게 아팠습니다. 독감에 걸렸는데요. 너무 아파서 출근도 못하고 있었죠. 그런데 점심쯤에 누군가 집 초인종을 눌렀어요. 제부였죠. 제부? 연락도 없이 무슨 일이세요? 하은이는요? 하은이는 집에 있죠. 하은이한테 들었는데 독감에 걸리셨다고. 네, 요즘 독감 심한 것 같아요. 제부도 조심하세요. 이거. 제부 손에는 죽이 들려 있었어요. 오는 길에 사서 포장을 해왔다고 하더군요. 집에서 혼자 식사도 못 하셨을 것 같아서요. 어머, 굳이 이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저 괜찮은데. 요 앞에 고객사 미팅이 있어서 이 동네 왔다가 잠깐 들린 거예요. 고객사가 처형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더라고요. 요 앞에 JM센터 아시죠? 거기에 있거든요. 아, 그러셨구나. 네. 몸이 힘드니까 밥 생각도 못했네요. 고마워요. 잘 먹을게요. 참 친절한 사람이구나 싶었어요. 제부가 돌아가고 동생에게도 연락해서 고맙다고 했죠. 그런데 퇴근한 남편이 그걸 듣고는 또 비아냥거리며 시비를 걸기 시작했죠. 죽을 주려고 굳이 우리 집에 왔다고? 왜 또 시비야? 고객사 미팅 갔다가 잠깐 들린 거라잖아. 들어보니까 하은이가 제부한테 시킨 거드만. 나 아프니까 죽 사다 주라고. 당신은 나 아프다고 해도 관심도 없었잖아. 별나다, 별나. 그 인간도 참 별나다. 시킨다고 그걸 또 해? 보통 남자들이라면 그런 심부름 안 해. 아니, 지 아내만 챙길 것이지. 왜 자꾸 남의 아내한테 찝쩍거려? 혹시 그 인간 당신한테 흑심 있는 거 아니야? 당신도 알면서 즐기는 거 아니고, 아니면 정말 모르는 거야? 내가 뭘 즐겨? 뭘 몰라? 그 새끼가 당신 바라볼 때 얼마나 음흉하게 보는 줄 알아? 상견례 때부터 그랬어. 그 눈빛이 얼마나 더러운 줄 알아? 막 당신 몸을 훑어보고 이상한 상상하는 듯한 그 눈빛. 제부 나한테 그런 적 없어. 그렇게 보였다면 그건 당신의 더러운 상상이겠지.
뭐? 당신 지금 그놈 편 들어? 맞네. 당신도 그놈한테 마음이 있네. 그렇지? 키도 크고 나보다 직업도 좋고 또 뭐 어려서 좋냐? 질투야? 질투면 이제 귀여운 수준 지났으니까 그만해. 자격지심이면 추해. 그러니까 하지 마. 이게 남편의 질투인지 아니면 단순한 자격지심인지 구분조차 되지 않더군요. 그렇게 말하고는 저는 안방으로 들어갔죠. 남편에게는 오늘은 함께 자기 싫으니 거실에서 자라고 했어요. 남편은 제 말에 대답도 없이 안방 장롱에서 이불을 꺼내 거실 소파로 가더군요. 다음날 남편은 작은 방 짐들을 정리하더니 그곳에 자기 잘 곳을 마련했어요. 그렇게 그날부터 저희는 각 방을 쓰기 시작했죠.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제가 이 사연을 올리게 된 진짜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그날을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미친 게 변태 사이코의 미친 짓이 공식적으로 드러난 첫날이니까요. 주말이었어요. 지방에 사시던 엄마와 아빠가 아침부터 저희 집에 찾아오셨죠. 갑자기 어쩐 일이셔? 연락도 없이. 나 집에 없었으면 어쩌려고. 삼촌네 결혼식 가는 길에 들른 거야. 너 없으면 뭐 경비실에 맡겨두고 가면 되지. 뭔 걱정이야? 뭘 맡겨? 그러고 보니 그게 뭐야? 엄마 말대로 아빠가 보따리 2개를 들고 오셨더라고요. 보약이야. 이거 한서방 보약이니까 거르지 말고 잘 챙겨줘. 뭘 때마다 이런 걸 챙겨줘. 이쁘지도 않은 사위. 아랫돌이 밖에서 돌리고 다니는 거 아니면 그냥 예쁘다고 해. 그리고 이거는 이서방 보약. 제부 거? 제부 걸 나한테 왜 줘? 왜 주긴 이년아. 그럼 이 늙은 엄마가 양쪽 딸년집에 배달을 하랴? 네가 가지고 있다가 하은이 그거한테 줘. 나 간다. 벌써 가? 좀 쉬었다가 가. 아이, 늦었어. 당신 어서 나와. 이러다가 시 끝나고 갈 거야. 이거 느그적. 지금 가잔수. 아유, 조잘조잘 잔소리. 그럼 조심히 가. 운전 조심히 하고. 그래, 간다. 엄마가 동생에게 연락을 했는지 그날 늦은 저녁에 한약을 찾으러 동생 부부가 저희 집에 들렀어요. 동생이 어린 조카도 데리고 왔더라고요. 조카는 차에서 잠들었다고 했어요. 내가 가져다 주면 되는데 뭐하러 애 데리고 나왔어. 시댁에서 밥 먹고 집에 가는 길이야. 지아 잠들었는데 어디 눕힐 데 없어? 저기 안방 침대에 눕혀. 애기 침대에 눕혀도 되나? 나도 좀 피곤해서 옆에 같이 누워있을 거라서 괜찮아. 그래, 잠깐 쉬다가 가. 내가 금방 한약 꺼내줄게. 엄마는 해마다 뭘 저런 걸 매번 챙기셔? 본인이나 좋은 거 사다 드시지. 사다 드리긴 우리가 이제 챙겨드려야지. 그런가? 제부는 말도 예쁘게 하신다. 그렇게 저희는 잠시 식탁에 앉아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자기 방에서 틀어박혀 나오지도 않더라고요. 저는 속에서 천불이 났죠. 그런데 형부는 안 들어오셨어? 안 들어오긴 지방에 콱 박혀 있어. 신경 쓰지 마. 아우, 저놈의 인간을 진짜 콱. 여보, 하은이 부부 왔잖아. 나와서 인사라도 좀 해라. 냅둬 언니. 피곤해서 주무시나 보지. 그런데 왜? 무슨 일 있어? 싸웠어? 몰라. 그냥 짜증나게 해서 그래. 넌 신경 쓰지 마. 동생도 피곤했는지 더는 묻지 않고는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잠들어 있는 조카를 침대에 눕히고 자기도 누웠죠. 전 다과상을 치우고는 한약을 가지러 베란다로 갔고요. 엄마가 준 한약 상자를 아빠가 주방 쪽에 있는 베란다에 넣어두었거든요. 그런데 아빠가 수납장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터라 제 힘으로 빼기 어려웠습니다. 혼자 낑낑대고 있는데 제부가 제게 다가왔어요.
처형, 제가 꺼낼게요. 네, 그래 주실래요? 생각보다 무겁네. 그 말에 저는 물러서려고 했는데요. 저는 베란다에서 나가고 제부는 들어오려 하고요. 그러다 보니 주방 안 베란다 입구가 좁아서 서로의 몸이 살짝 닿았습니다. 그때 제부의 손이 제 엉덩이를 스치는 게 느껴졌어요. 죄송해요, 처형. 여기가 좁아서. 그런데 그 장면을 자기 방에서 막 나온 남편이 딱 하고 본 거예요. 남편의 얼굴이 급격하게 일그러졌습니다. 눈빛이 평소와 달랐어요. 분노를 넘어선 광기가 서려 있었죠. 너 이 새끼, 너 이럴 줄 알았어? 이게 어디서 남의 마누라 엉덩이를 막 주물러? 미쳤냐? 그 외침과 함께 남편은 제부에게 달려들었어요. 제부 멱살을 잡고 거칠게 흔들었죠. 순식간에 주방이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제부는 남편 손을 잡고는 다급하게 말했죠. 형님 실수였어요. 그냥 스친 거라고요. 개소리 하지 마. 지금 처제 안방에 들어갔다고 대놓고 작업친 거잖아. 내가 못 본 줄 알아? 일부러 내 마누라 쪽으로 손 내밀면서 만졌잖아. 너 어디까지 만졌어? 어? 내가 안 볼 때 어디까지 만졌냐고? 제부의 사과에도 남편은 전혀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큰 소란 소리에 여동생이 안방에서 달려나왔죠. 무슨 일이야? 형부, 왜 그러세요? 그 손 놓고 이야기하세요. 당신 미쳤어? 그 손 안 나? 야, 한도연! 형님, 오해하신 거라고요. 제가 언제 만졌습니까? 그냥 지나가다가 스친 거지. 내가 이 두 눈으로 봤는데 오해? 오해? 이 뻔뻔한 새끼가? 어디 계속 입 놀려봐. 주둥이를 아주 뭉개줄 테니까. 동생과 제가 급하게 남편을 말렸지만 남편은 팔을 휘두르며 제부를 때리려고 했죠. 제부는 본능적으로 남편의 팔목을 잡아 막았습니다. 계속 대화를 시도하려는 제부와 달리 남편은 마치 통제 불가능한 사람처럼 소리 지르고 몸부림을 쳤어요. 그 과정에서 말리던 제가 주방으로 밀려 넘어졌습니다. 그 순간 주방 싱크대 위에 있던 국냄비가 저에게 쏟아졌어요. 아, 언니! 괜찮아? 처형! 저도 순간적으로 당황했지만 다행히 국은 이미 식어 있었습니다. 화상을 입을 정도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옷과 제 머리카락은 국 때문에 엉망이 되었죠. 분위기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한도연! 그만해! 저도 열이 받아 소리를 질렀어요. 하지만 남편은 제 목소리를 못 듣는지 제부와 엎치락 뒤치락 힘싸움을 하고 있었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남편에게 다가가 남편 뒤통수를 날려버렸습니다. 퍽 소리와 함께 그제야 조용해졌죠. 지훈아. 그만하라고. 제부가 내 엉덩이 만진 거 아니라고. 당신 사람 말 안 들려? 남편은 멍하니 저를 보더라고요. 그제야 넘어져 있던 제부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남편을 향해 주먹을 쥐었어요. 하지만 제 동생이 그런 제부를 말렸습니다. 제부도 화가 많이 났겠죠. 제부는 한참을 남편을 노려보았어요. 그때 소란 소리에 조카가 깨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열받은 제부도 자기 딸에게 갔죠. 제부와 여동생은 조카를 데리고 집에서 나갔습니다. 너무 부끄러웠어요. 미안해, 하은아. 집에 가서 연락해. 언니, 괜찮아? 나랑 우리 집 갈래? 아니야, 내 걱정 말고 들어가. 문이 닫히고 거실엔 무서운 침묵만이 남았죠. 남편은 숨을 헐떡이다가 거실 식탁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쏟아진 국에 완전히 젖은 옷차림으로 서서 남편을 보며 소리를 질렀어요. 미쳤어? 당신 완전히 미친 거야? 왜 나한테만 그래? 그 새끼가 일부러 스치는 척하면서 당신 만진 거라니까? 당신 몰라? 지하철에서 성추행범들이 다 그런다고. 제부가 아니라잖아.
내가 맞다잖아. 왜 내 말은 안 믿고 그 새끼 말은 믿는데? 말이 통하지 않았어요. 완전히 미친 사람 같았죠. 제 엉덩이잖아요. 제부가 정말 그런 마음으로 스치듯 만졌다면 제가 모를 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게 절대 아니었어요. 당신 설마 즐기니? 너도 그놈이 좋아? 당신 의처증이다. 더는 대화가 되지 않을 거란 생각에 남편을 뒤로하고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일단 뒤집어 쓴 국국물을 씻어내기 위해서요. 샤워기를 틀고 천천히 물을 끼얹었어요. 물은 따뜻했지만 차갑게 식은 제 마음은 따뜻해지지 않았죠. 한참을 씻고 있는데 그때였습니다. 욕실 천장 틈 사이로 무언가 반짝이는 불빛이 눈에 들어왔어요. 욕실에 다 그런 거 있잖아요. 천장과 통하는 작은 입구요. 평소에는 닫혀져 있는 그 입구요. 그런데 그 틈이 살짝 벌어져 있더라고요. 자세히 보니 작고 동그란 렌즈 같은 게 보였습니다. 손을 뻗어 조심스럽게 그 틈을 벌리자 천장 안에 있는 낡은 배관 옆에서 작고 검은 기계가 툭 떨어졌죠. 극소형 카메라였어요. 크기가 손바닥 반보다 작았죠. 순간 온몸에서 소름이 올라왔습니다. 급하게 샤워도 중단한 채 수건을 둘러쓰고 욕실을 나왔어요. 남편은 자기가 자는 작은 방에 들어갔는지 그땐 거실에 없었죠. 저는 제 방으로 급히 돌아와 그 카메라를 노트북과 연결해 저장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화면에는 충격적인 장면들이 담겨 있었어요. 제가 샤워하는 장면은 물론 있었고요. 여동생이 화장실을 사용하는 장면까지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죠. 저는 너무 놀라 남편을 불렀습니다. 여보, 빨리 이거 봐. 당신 이거 뭐야? 미쳤어? 처음에는 당연히 남편이 설치했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집에 저 아니면 남편뿐이 없잖아요. 하지만 남편은 모니터 속에서 재생되고 있는 제 샤워 장면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게 뭐야? 이거 어디서 난 거야? 이거 우리 집 욕실이야? 당신이 설치한 거 아니야? 미쳤어? 내가 이딴 걸 왜 설치해? 자기 마누라 몸 훔쳐보려고 카메라 설치하는 정신 나간 놈이 어디 있다고? 생각해보니 남편 말이 일리가 있었어요. 보고 싶으면 그냥 보면 되는데 뭐 하려고 이딴 짓을 하겠나요? 그 새끼네. 이준서 그 미친 새끼야. 내가 뭘 했어. 그 새끼 미친 변태라니까. 누구? 뭐 설마 제부가? 그럼 그놈이지 누구야? 하지만 남편의 말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됐어요. 제부가 뭐하러 위험을 감수하고 저희 집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겠나요? 말이 돼? 제부가 우리 집 욕실에 이 카메라를 설치했다고? 대체 그럴 틈이 어딨어? 당신 말대로 그렇다 치더라도 그럼 이 카메라 회수는? 대체 회수를 어떻게 하려고 간도 크게 우리 집에 이런 거를 설치해? 하려고 마음 먹으면 할 수 있지. 못할 건 또 뭐야? 틈만 나면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우리 집 오잖아. 왔다가 잠깐 화장실 쓴다고 하고 카메라 설치하고 빼면 그만 아니야? 보니까 휴대용 소형 카메라잖아. 그냥 올려두기만 하면 되는. 순간 저번에 제부가 저에게 죽을 준다고 찾아왔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제부는 화장실만 잠깐 쓴다고 집에 들어온 적이 있었거든요. 뭐 하려고 그런 짓을 해? 설마 날 보려고? 당연한 거 아니야? 야, 그럼 날 보려고 이 지랄하면서 이걸 설치했겠냐? 아니야, 그건 말도 안 돼. 이제 신혼인 인간이. 저는 바로 녹화된 영상 시작 부분을 찾았어요. 어느 순간부터 녹화가 되었는지 알면 범인을 특정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저장되어져 있는 녹화 영상이 특이했습니다. 저희 집 욕실이 계속 녹화되어져 있는 게 아니라 욕실에 사람이 들어온 순간만 딱 녹화가 되어 있더라고요. 한마디로 카메라 센서가 동작을 감지하면 촬영을 하고
욕실에 동작이 없으면 녹화가 중단되는 방식 같았습니다. 그러니 어느 시점에 카메라가 설치되어서 녹화가 시작되었는지 대체 누가 설치를 한 건지 알 수가 없었죠. 그 순간 저는 한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제부가 제게 죽을 주러 온 그날 우리 집에 또 다른 사람들이 왔었거든요. 바로 욕실 천장 공사 인부들이었죠. 저희 집의 욕실 천장이 내려앉아 고쳐주는 사람을 불렀었거든요. 그래서 천장 수리를 했는데요. 그런데 수리 후 멀쩡한 욕실 등불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팠던 그날 인부들이 등을 살펴주러 아주 잠시 집에 방문을 했었습니다. 저는 혹시 그 인부들 중 한 명이 그랬나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제부가 우리 집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기에는 너무 큰 무리수 아닌가요? 물론 남편이 설치했다고 하기에도 앞뒤가 안 맞았고요. 그러니 제3의 인물이 떠오른 거죠. 돈 받고 일하러 온 사람들이 뭐하러 그런 짓을 해? 당신 말대로 카메라 회수는 어떻게 하려고? 당신이 말했잖아.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뭔 핑계를 대서라도 할 수 있다고. 그러지 말고 경찰에 신고하자. 미쳤냐? 신고를 왜 해? 뭐? 당신 이상하다. 당연히 신고를 해야지. 신고하면 경찰들이 당신이 촬영된 그 영상들 다 본다고. 알아? 법정에서도 증거로 쓰면서 판사들이 다 봐. 난 싫어. 이놈 저놈들이 당신 그 모습 보는 거 싫다고. 남편 말이 맞아요. 이런 사건 신고를 하면 담당 형사는 물론 법원 사람들도 증거 파악을 위해 해당 영상을 다 본다는 거 대충 알고 있었죠. 그래서 저도 잠깐 고민이 되었어요. 하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제 수치심이 아니라 범인을 잡는 것이었습니다. 범인을 꼭 잡아야 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맴돌았죠. 다음 날 동생을 집으로 불렀어요. 여동생도 피해자니까요. 말을 꺼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어요. 카메라가 발견된 경위,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충격적인 장면들까지도요. 제 말을 들은 여동생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입술이 떨리고 있었어요. 카메라가 언니 집 화장실에서 나왔다고? 여동생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곧 분노와 불쾌함이 뒤섞인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죠. 그걸 누가 설치해? 형부야? 아니야. 아직 누가 설치한 건지 몰라. 언니 집이잖아. 그럴 수 있는 사람이 형부밖에 더 있어? 아직 모른다니까? 그날 천장 공사 인부들도 들어왔고, 그리고 뭐? 그 영상이 찍히기 시작한 시점에 우리 집에 온 사람들은 전부 조사 받아야 한다고. 제부도. 언니 미쳤어? 지아 아빠가 카메라를 설치했다고? 제부가 설치했다고 말 안 했어. 그저 그 시간에 우리 집 화장실에 접근한 사람들은 다 조사를 해봐야 한다고. 참나 어이가 없다 어이가. 언니네 집이 뭐 공중 화장실이라도 되니? 하루에 몇십 명씩 이용해? 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한다고. 진짜 짜증나. 미안해. 언니가 왜 미안해. 언니도 피해자잖아. 소리 질러서 미안해. 나도 너무 당황스러워서. 난 일단 경찰에 신고를 할 거야. 그래서 너한테 동의를 구하려고. 너도 피해자니까 같이 신고해야 돼. 당연히 신고해야지. 그런 걸 뭘 동의를 구해? 신고해서 그 미친 변태새끼 잡아서 개망신을 줘야지. 저는 동생에게 경찰에 신고를 하면 우리가 찍힌 영상이 수사하는 사람들에게 공개된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어요. 물론 여자 담당자가 배정되긴 하겠지만요. 상관없어. 그게 뭔 대수야. 당장 신고하자. 그 새끼 누군지 꼭 찾아내서 콩밥 먹여야 돼. 결정되었어요. 더 이상 머뭇거릴 이유가 없었죠. 저희는 그 자리에서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는 빠르게 이루어졌어요.
바로 담당 경찰분들이 저희 집으로 와주셨죠. 다행히 그중 한 분은 여경이었어요. 카메라를 살펴보시던 불법 몰래카메라 담당 형사님은 저희 집에 설치된 카메라가 주로 동물들을 촬영할 때 사용하는 카메라라고 알려주셨어요. 동물의 움직임을 감지하면 촬영이 시작되고 움직임이 없으면 꺼지는 카메라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촬영된 영상들이 사람이 있을 때만 촬영이 되었던 겁니다. 정말 점점 지능화되는 변태들 수법에 치가 떨렸죠. 경찰부는 촬영된 영상을 수거하고 영상이 녹화된 이후부터 화장실에 접근한 모든 사람들에 대한 조사를 하기로 했어요. 그때 남편이 집에 왔죠. 신고 사실을 안 남편은 화를 내더군요. 당신 제정신이야? 내가 싫다고 했잖아.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경찰에 신고를 해? 당신이 촬영된 그 영상 다른 남자들이 보는 거 싫다고. 그 반응이 참 이상했습니다. 자기 아내가 숨겨진 카메라 촬영에 피해를 받는데 이런 반응을 보인다? 물론 한편으로 이해도 가지만 다른 한편으론 의심을 품게 되었죠. 범인이 내 남편이 아닐까 하고요. 저희 집 욕실을 아주 가끔 제 동생도 사용을 하잖아요. 저희 집에 놀러 와서요. 내 여동생 몸을 보고 싶어서 이런 짓을 계획한 걸까라는 의심도 들었죠. 진정하세요, 남편분. 일단 영상은 저랑 그리고 서해 계시는 영상 분석관만 보시게 돼요. 그분도 여자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그 말에 남편이 조금 진정을 하더군요. 하지만 제 의심은 여전했어요. 경찰은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욕실 천장에 숨겨져 있던 카메라의 저장 영상에는 날짜와 시간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수사팀은 그 시점을 중심으로 설치 가능성을 좁혀갔죠. 촬영된 시점은 화장실 천장 공사 직후였어요. 그래서 경찰은 공사에 참여한 인부들을 하나씩 소환 조사했죠. 그 과정에서 수상한 정황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어요. 다음으로 경찰은 남편과 제부에게도 휴대폰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혹시 영상의 전송 흔적이나 외부로의 이동 기록 또는 카메라 구매에 대한 흔적이 남아있을 수 있다는 판단이었죠. 공사 인부들은 즉시 휴대폰을 제출했습니다. 남편 역시 휴대폰을 경찰에게 넘겼고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상황은 발생했어요. 제부가 휴대폰 제출을 거부했거든요. 휴대폰 포렌식을 하면 일주일은 걸리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제 핸드폰을 못 쓰지 않습니까? 변호사에게 개인 핸드폰은 생명과도 같은 도구예요. 제 핸드폰을 못 쓰면 고객분들과 어떻게 소통을 합니까? 임시폰으로 다른 핸드폰을 쓰더라도 그걸 또 어떻게 고객들에게 하나하나 설명하고요. 저는 못합니다. 그리고 이거 명백한 개인정보 침해예요. 영장 없는 한 제출할 의무도 없습니다. 제부는 누가 변호사 아니랄까봐 법적으로 거부를 하더라고요. 그 순간 분위기가 미묘해졌습니다. 제부가 수사 협조를 거부하자 동생이 큰 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당신 뭐 숨기는 거 있어? 떳떳하면 왜 못 보여줘? 다들 내놨는데 왜 당신만 안 내놔? 아이 참, 일 때문에 그렇다니까. 그러면 공기계랑 유심을 바꿔. 내가 전에 쓰던 거 빌려줄게. 그럼 번호 안 바뀌잖아. 연락처가 핸드폰에 다 있으니. 중요한 것만 따로 메모를 하던 저장을 하던 해. 지금 다들 당신 이상하게 보고 있어. 알아? 동생의 말이 맞는 말이었어요. 저부터 제부가 갑자기 이상하게 보이더라고요. 하지만 제부는 끝까지 휴대폰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저는 이 일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데 대체 왜 제 휴대폰을 경찰이 가져갑니까? 왜 제가 피해를 봐야 하죠? 안 됩니다. 당신들한테 그럴 권리 없고요. 결국 경찰이 제부를 한쪽으로 조용히 불렀죠. 혹시 핸드폰에 뭐 좀 부끄러운 야동 같은 거 있으셔서 그러세요? 아이, 그럼 제가 한번 보고 판단을 해볼게요. 같은 남자끼리 전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부가 갑자기 흥분을 하더라고요. 그런 거 없습니다.
제 핸드폰에 의뢰인분들 관련 중요 자료도 있고 그런데 외부로 방출되었다가 문제되면 당신들이 책임질 겁니까? 네? 제 변호사 자격증 박탈당하면 책임질 수 있냐고요? 제부의 말에 경찰들은 별다른 말을 못했어요. 강제할 방법도 없었고요. 결국 경찰들은 그렇게 돌아가고 말았죠. 이 일로 동생과 제부가 크게 싸웠어요. 그날 밤 저는 동생을 위로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은 남편은 제부 욕을 쏟아냈죠. 그놈, 내가 진작부터 수상하다고 했잖아. 카메라도 걔가 설치한 게 틀림없어. 구린 게 있으니까 핸드폰을 못 보여주잖아. 변태 새끼 같으니. 저딴 게 변호사야? 깜빵에 있어야 할 놈이 변호사를 해? 세상 말세다. 남편은 제부가 겉으론 멀쩡한 척하지만 속은 더러운 변태일 거라고, 기회만 되면 여자를 훔쳐보는 부류일 거라며 몰아붙였습니다. 저도 제부가 의심되기 시작했어요. 충분히 이상한 상황이었죠. 그렇게 찜찜한 기분으로 하루를 보내고 다음 날 동생이 울면서 전화를 했어요. 언니, 나 집 나왔어. 뭐? 왜? 제부 때문에? 동생의 말은 이랬어요. 제부가 핸드폰 제출을 거부한 것 때문에 의심이 커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가 난 동생이 집에 가서 제부에게 폰을 보여달라고 요구했대요. 그런데 제부가 그것조차 거부한 거죠. 변호하고 있는 고객들 정보가 핸드폰에 있다니까. 그래서 경찰한테 제출 못한다고 생각했어. 그게 문제가 될 수도 있잖아. 최근 정말 중요한 변호를 맡고 있기도 하고. 근데 나한테까지 못 보여주는 건 이상하잖아. 안 그래? 결국 동생은 제부 핸드폰을 뺏으려고 몸싸움까지 벌였다고 합니다. 그때 제부는 자신을 못 믿느냐며 격하게 화를 냈고 동생도 결국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 집을 나왔다고 해요. 준서 씨가 결백하다면 왜 이렇게까지 자기 폰을 감추는 건지 모르겠어. 아무리 봐도 너무 이상하잖아. 정말 너무 이상해서 무서워. 폰에 뭐가 숨겨져 있을지 말이야. 동생은 아이를 데리고 당분간 친구 집에서 지낼 거라고 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제 집에서 함께 지내자고 했지만 동생은 머뭇거리다 거절을 하더군요. 그 반응이 저는 더 마음에 걸렸습니다. 아직도 제 남편이 범인일지 모른다고 생각하는 것일 테니까요. 동생은 여전히 내 남편이 카메라를 설치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만큼 제부를 믿는 것일 테고요. 그래서 제부의 행동이 동생에게는 더 마음이 아팠을 겁니다. 그렇게 동생은 자기 친구 집으로 갔어요. 그리고 며칠 뒤 동생이 저를 찾아왔죠. 언니, 나 이혼해. 제부가 핸드폰 안 보여줘서? 그것 때문만은 아니야. 어제 집에 경찰이 왔었어. 핸드폰을 절대 제출 못한다는 제부의 반응에 경찰은 법원에 영장을 신청했다고 해요. 강제로 조사를 하려고요. 법원에서 그게 통과가 돼? 영장이 나왔더라. 그래서 경찰들이 남편 폰 가져갔어. 그런데 영장이 나온 이유가 더 놀라워. 저는 동생의 다음 말을 듣고 정말 기겁을 했습니다. 영장이 받아들여진 이유는 하나였어요. 제부에게 이미 전과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몇 년 전 제부는 지하철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 적발되어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네요. 그 사실은 동생조차도 처음 듣는 이야기였다고 했습니다. 경찰이 법원 영장을 들고 와 제부 핸드폰을 압수해갔죠. 하지만 며칠 뒤 나온 포렌식 조사 결과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제부 핸드폰 안에는 길거리에서 촬영된 여성들의 사진이 수백 장씩 폴더별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가슴 사진, 다리 사진, 엉덩이 사진 이렇게요. 심지어 대체 어떻게 찍은 건지 여성 탈의실 사진까지 있었다네요. 이미 제부가 핸드폰에서 그 사진들을 삭제했지만 요즘 기술이 얼마나 좋나요? 경찰이 조사를 하며 다 복구를 한 거죠.
그 이야기를 들은 순간 딱 하나가 떠올랐어요. 이 인간이 카메라를 설치했구나. 내 엉덩이를 실수로 스친 게 아니라 만진 거였구나. 배신감이 정말 말도 못했습니다. 제 동생은 저보다 훨씬 더 심했겠죠. 그날 이후 남편은 제부욕을 입에 달고 살았어요. 미친놈, 그게 사람이 할 짓이냐? 봐라, 내가 뭘 했어. 처음부터 수상하다고 했지? 눈빛이 변태 새끼였다니까. 그러게, 정말 당신 말이 맞았네. 난 당신이 이유도 없이 그 인간 미워하는 줄 알았지. 앞으로 내 말 좀 잘 들어. 내가 사람 보는 눈이 귀신이야, 귀신. 아유, 속이 다 시원하다. 그런 새끼는 깜빵이 어울려. 아우, 열받아. 내 동생 불쌍해서 어떡해. 아주 제대로 속았어. 아, 열받아. 그때 책상 위에 놓인 남편 핸드폰이 눈에 들어왔어요. 어? 당신 언제 새 폰 샀어? 어? 그거 저번에 잃어버려서 새로 맞췄어. 조심 좀 하지. 그 비싼 걸. 할부도 안 끝난 건데. 대체 어디서 잃어버린 거야? 몰라. 밥이나 먹어. 국 다 식겠다. 그때 동생 소식을 들은 엄마에게 전화가 왔어요. 엄마는 아주 난리였죠. 엄마도 제부를 엄청 좋아하고 믿었거든요. 그러니 아주 제 전화통이 터져라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이후 동생은 이혼 신청을 했습니다. 제부는 이혼만은 안 된다고 동생을 붙잡았대요. 맞아. 내가 길거리 여자들 몰래 찍은 건 인정해. 그런데 그건 그냥 심심해서 찍은 거야. 그리고 처형 집 카메라는 나 진짜 아니야. 지하 걸고 맹세할 수 있어. 그 더러운 입으로 내 딸 이름 입에 올리지 마. 이제와 그 누가 제부 말을 누가 믿나요? 이미 신뢰를 잃었는데요. 그런데 법원에서는 카메라 부분은 무죄 판결을 내려주더군요. 직접 증거가 없다나 뭐라나. 다만 길거리 여성들 불법 촬영은 처벌을 받았어요. 이전에 처벌받은 전적이 있었기에 이번 처벌은 가볍지 않았죠. 실형이 떨어졌거든요. 징역 1년에 3년간 보호관찰, 1년간 위치 추적, 전자발찌 부착이요. 정말 황당했어요. 저런 인간이 한때 가족이었다는 게 치가 떨렸고요. 심지어 저 혼자 있을 때 제 집에도 드나들었었잖아요.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도 이런데 제 동생은 얼마나 충격이었겠어요. 저런 인간이랑 한 이불을 덮고 살았으니 말이에요. 동생은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제부와 이혼을 해버렸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뒤 남편은 유독 제부 이야기를 자주 꺼내기 시작했어요. 특히 친정 부모님과 식사 자리를 가질 때면 틈만 나면 제부 이야기를 끄집어내며 조롱과 비난을 퍼부었죠. 처음부터 수상했잖아요. 장모님, 남자 눈엔 다 보여요. 그 가식적인 웃음 뒤에 뭐가 있는지. 가식적인 새끼, 변태 새끼. 그만해, 그 인간 얘기. 그럴 때면 동생은 씁쓸한 표정으로 자리를 일어나곤 했죠. 그 모습에 저도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부모님도 점점 남편의 태도를 못마땅해 하셨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제부 이야기하지 말라고 화를 내곤 했어요. 제가 경고를 해도 남편은 한동안 제부 이야기를 그칠 줄 몰랐죠. 자신이 이 사태를 처음부터 간파했던 정의로운 사람인 양 자신의 말에 스스로 만족해하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그만 좀 해. 상처 덧나게 왜 자꾸 들쑤셔? 내가 틀린 말 했어? 그 새끼 쓰레기 맞잖아. 말도 못해? 누가 아니래? 동생 마음 아파하니까 좀 그만하라고. 참. 알았어. 같이 시원하게 욕해주면 처제도 마음 편해지는 거지. 참 까칠하게 구네.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남편도 더 이상 제부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을 쯤이에요. 조카도 어느덧 6살이 되었죠. 말도 잘하고 장난도 늘어난 개구쟁이로 자라 있었습니다.
그날은 동생이 조카를 데리고 저희 집에 놀러 왔어요. 동생과 오랜만에 이런저런 수다를 떨며 웃고 있는데 조카가 자꾸 제 다리를 잡고 말했습니다. 이모, 핸드폰 보여줘. 그 모습이 귀엽기도 하고 또 요즘 아이들은 다 그렇다 싶어 핸드폰을 보여주려는데 동생은 곧장 손을 뻗어 말렸습니다. 안 돼, 핸드폰 주지 마. 요즘 너무 영상에 빠졌어. 애가 벌써부터 중독된 것 같아. 그래? 지아야, 미안해. 핸드폰 많이 하면 바보 된대. 알았지? 조카는 툴툴거리며 이 방 저 방 옮겨다니며 놀기 시작했죠. 저와 동생은 다시 수다 삼매경에 빠졌습니다. 사실 저는 동생이 부럽기도 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난임 부부였거든요. 몇 차례의 시도 끝에 포기하게 된 뒤로는 아예 그 기대조차 하지 않게 되었고요. 그래서 조카에게 더 애정이 갔어요. 한참 동생과 수다를 떨다가 조카가 어디서 뭐라고 노나 궁금해서 저는 슬쩍 작은 방으로 가보았습니다. 그 방은 남편이 서재로 쓰는 공간이었어요. 문을 열자 방은 이미 엉망이 돼 있었어요. 서랍이 열려 있고 종이들과 책들은 나뒹굴고 조카는 책상 아래 앉아 뭔가를 꺼내서 만지고 있더군요. 이지야, 남의 집에서 이러면 안 돼. 이모네 집이잖아. 조심해야지. 애가 뭘 알겠어. 그냥 두자. 그때 조카가 뭔가를 제게 내밀었습니다. 이모, 이거 틀어줘. 조카가 손에 들고 있던 건 핸드폰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걸 보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수년 전 분명 남편이 잃어버렸다고 했던 바로 그 휴대폰이었습니다. 왜 그게 이 방 서랍 구석에서 나온 걸까? 저는 말없이 그것을 받아들고 충전기에 꽂았습니다. 빠르게 핸드폰을 켜보았어요. 하지만 화면엔 잠금 패턴이 떠올랐죠. 제가 열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그 화면을 바라보는 제 가슴은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왜 그래? 아무것도 아니야.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자연스럽게 행동했어요. 마음속은 복잡했지만 겉으로는 최대한 평범하게 보이려 애썼습니다. 자기야, 핸드폰 좀 줘봐. 내 폰 어디다 뒀는지 모르겠어. 전화 좀 하게. 잃어버렸어? 잠깐만. 내가 전화해볼게. 남편은 자기 핸드폰을 꺼내 익숙하게 패턴 잠금을 풀었죠. 그 짧은 순간 저는 눈을 부릅뜨고 남편의 손가락 움직임을 따라했습니다. 아래로, 대각선, 위로, 오른쪽. 패턴의 형태가 뇌리에 선명하게 새겨졌어요. 남편이 제게 전화를 했고 제 핸드폰이 화장실에서 울렸습니다. 아휴, 내가 또 화장실에 두고 깜빡했네. 고마워. 그리고 새벽 남편이 깊이 잠든 숨소리를 확인한 저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불도 켜지 않고 어둠 속을 맨발로 조심스레 걸어 작은 방으로 갔죠. 그리고 아까 조카가 찾은 남편이 이전에 잃어버렸다던 그 핸드폰을 꺼내들었습니다. 저녁 때 남편이 자기 폰 잠금을 푸는 패턴을 똑똑히 봐두었기에 그대로 화면 위에 똑같이 따라 그렸죠. 아래로, 대각선, 위로, 오른쪽. 제발 풀려라. 제발. 잠금이 풀렸습니다. 다행히 비밀번호는 동일했어요. 그 순간 저는 알 수 없는 소름과 공포가 한꺼번에 밀려왔죠. 잠시 폰 안을 들여다보지 못한 채 숨을 고른 뒤 천천히 사진첩을 열어보았죠. 그리고 저는 그곳에서 충격적인 광경을 마주했습니다. 수많은 사진들. 그 안에는 여동생의 얼굴, 여동생의 몸, 심지어 조카를 안고 수유 중이던 그 모습까지 세세하게 담긴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여동생의 카톡 프로필 사진은 모두 저장돼 있었고 허리를 숙일 때 가슴골을 몰래 찍은 사진도 있었고요. 어떻게 찍은 건지 동생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까지 있더군요.
그리고 그 영상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옛날 동생이 이혼하던 그때 우리 집 욕실에서 발견됐던 카메라에서 촬영한 영상들이요.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그때 분명 경찰에 영상을 제출하고 제가 다 지웠거든요. 하지만 그 모든 파일이 이 기기 안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아니, 그뿐 아니라 제가 모르는 다른 영상들도 있었어요. 남편의 말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욕실 카메라의 범인은 남편이었어요. 제부는 변태였습니다. 단지 길거리 여자들을 몰래 찍었던 변태였던 거죠. 하지만 그 사건, 우리 집 욕실에 카메라를 설치했던 그 짓은 남편이 한 일이었어요. 그제야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남편이 왜 제부를 그렇게 미워했는지를요. 남편은 내 동생을 향한 더러운 욕망을 가진 인간이었어요. 그래서 동생을 가진 제부를 그렇게 미워한 거였죠. 눈물도 나오지 않더군요. 남편도 변태였고 제부는 변태였어요. 변태가 변태를 알아본 것일까요? 세상에 이런 기막힌 일이 또 있을까요? 저는 손에 핸드폰을 쥔 채 작은 방에서 나왔습니다. 머릿속은 이성을 잃을 만큼 분노로 가득했죠. 주방으로 가서 음식물 쓰레기가 가득 담긴 봉지를 가지고 남편이 자고 있는 침실로 향했습니다. 잠든 남편 얼굴을 향해 그 쓰레기물을 그대로 끼얹었어요. 깜짝 놀란 남편은 벌떡 일어났고 저는 망설임 없이 밀대를 들어 힘껏 내리쳤습니다. 이 더러운 새끼야! 네가 감히 내 동생을? 네가 사람 새끼야? 뭐야? 당신 미쳤어? 대체 왜 이래? 이거 뭐야? 썩었네. 왜 때려? 여보, 알고나 맞자, 어? 나가, 이 짐승 새끼야. 나가 죽어. 너 같은 건 숨 쉬는 공간도 아까워. 알아? 이 쓰레기야. 이 폐기물아. 대체 왜 이러냐고? 저는 남편 면상에 남편의 옛날 핸드폰을 집어 던졌어요. 퍽하며 남편 인중에 정확하게 적중했죠. 남편은 억하며 주저앉더니 이내 바닥에 떨어진 자기 옛날 핸드폰을 발견했습니다. 꺼두었던 핸드폰이 켜져 있는 데다가 그 핸드폰이 제 손에서 나왔으니 남편도 대충 상황을 짐작하더군요. 그게 아니라 여보. 잠깐만. 오해라고. 오해? 네 손으로 카메라 설치해놓고도 오해? 이 수백 장의 사진은 뭐고? 영상은 또 뭐야? 이 미친 변태 새끼야! 그냥 호기심이었어. 진짜야. 나 그런 불순한 의도가 아니라. 호기심? 사람 몸을 도둑처럼 찍고 아이 수유하는 걸 몰래 찍는 게 호기심이냐? 미안해. 내가 미쳤었나 봐. 다시는 안 그럴게. 이거 다 지울게. 제발 한 번만. 네가 미쳐서가 아니야. 원래 그랬던 거야. 넌 원래 쓰레기였던 거라고. 내가 등신같이 몰랐던 거지. 그래. 치료받을게. 정신과도 다니고 그러니까. 정신과? 그따위로 해결될 문제였으면 경찰이 왜 있냐? 넌 정신과가 아니라 교도소 가야 돼, 알아? 나도 사람이야.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도 있는 거라고. 고작 사진 몇 장 찍은 거 가지고 교도소라니. 너무하잖아. 실수? 실수로 카메라 설치하고, 실수로 저장하고, 실수로 쳐다봤어? 너 같은 놈은 평생 감옥에서 썩어야 돼. 아니다. 그냥 거세를 하자, 어? 가위 어딨어? 아주 남자 구실도 못하게 만들어야 다른 피해자가 안 생기지. 제가 주방에 가서 고기용 대형 가위를 가지고 오자 그제야 남편이 기겁을 하더니 사각 팬티 차림으로 도망을 가더군요. 지가 알아서 현관문으로 나가길래 저는 그대로 남편을 발로 차서 내보냈어요. 그리고는 문을 걸어 잠가버렸죠. 남편이 미친 듯이 문을 두드리더라고요. 여보, 정말 잠깐의 실수야. 정말이라고. 그냥 호기심이었어. 일단 문 좀 열어봐. 아니, 가위 좀 치우고 우리 말로 하자, 어?
남편이 밖에서 지랄을 하든 말든 저는 바로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경찰이죠? 지금 제 집 앞에 성범죄자가 난동을 부려요. 빨리 와서 잡아가 주세요. 경찰이 정말 빨리 와주더군요. 문 밖에서 경찰과 남편이 실랑이를 하는 소리가 들렸죠. 저는 그제야 문을 열어 경찰에게 남편이 찍은 사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불법 촬영을 하는 변태 개 사이콘이 잡아가라고요. 경찰은 이미 동행으로 남편을 데려갔어요. 그리고 아침이 되자마자 저는 곧장 이혼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동시에 남편을 형사고발했죠.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동생은 큰 충격을 받았어요. 부모님 역시 마찬가지였죠. 두 딸 모두 변태한테 시집을 간 거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아빠는 말없이 끊었던 담배만 다시 태우셨고 엄마는 며칠 동안 밥을 못 드시다가 심하게 알아누우셨습니다. 남편은 결국 구속되었어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정식 기소되어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재판이 시작됐고 남편은 호기심에 그런 거라며 반성문을 수차례 제출했어요. 반면 저와 동생은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고 탄원서를 넣었고요. 재판장에서 판사님께서 엄중하게 말했습니다. 피해자의 신뢰를 철저히 배신하고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성적 욕망의 수단으로 악용한 죄는 그 무엇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아내의 여동생을 촬영한 행위는 용서받을 수 없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계획적이고 악질적인 범행입니다. 피해자는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피고인은 그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합니다. 이에 본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5년, 신상공개, 전자팔찌 부착을 명합니다. 그 말과 함께 남편은 징역 5년 실형을 선고받고 교도소로 이감됐죠. 그리고 저는 이혼을 했습니다. 모든 일이 끝난 뒤 저는 그 집을 전세로 내놓았어요. 그리고 여동생 집 근처로 이사를 했죠. 작고 조용한 빌라, 더 이상 불법 카메라도 없고 불쾌한 시선도 없는 완전히 새로운 공간으로요. 저와 같은 상처를 가진 동생과 함께 하면서요. 창문을 열면 바람이 조용히 스며들고 아침이면 새소리가 들리는 동네였습니다. 거기서 저는 처음으로 아무런 불안 없이 잠들 수 있었어요. 누구의 시선도 없고 누구의 기척도 없는 공간에서요. 시간이 지나고 저와 동생은 조금씩 평범한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가끔 함께 장을 보고 아이와 산책을 하며 웃기도 하고요. 그렇게 조용히 그리고 단단하게 회복 중입니다. 이 일을 겪고 나서 알게 된 게 하나 있어요. 사람은 절대 겉모습만으로 판단해선 안 된다는 것,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유로 모든 걸 참고 견딜 필요도 없다는 것, 누군가를 믿는 일보다 중요한 건 스스로를 지키는 감각을 믿는 일입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 중에 어딘가 불안함을 느끼고 있는 분이 있다면 그 감정을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그 촉은 틀리는 법이 없습니다. 자신을 의심하지 말고 그 직감을 믿고 한 발짝만 먼저 움직이세요. 그것이 여러분 자신을 지키는 첫걸음일지도 모르니까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